이더리움은 전 시간에 제가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실제 세상에 나오게 된 이제 연도수가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오고 5년 뒤죠. 네, 5년 정도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사실 그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니즈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 내가 A가 B한테 비트코인을 보낸다 이런 기능을 넘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사실 있었어요. 현재도 있고. 다만 그게 누구나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고 소위 말하는 OP 코드라고 하는 좀 정말로 개발자 중에서도 기계 언어를 좀 친숙한 그런 개발자들만 다룰 수 있는 제한된 기능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대중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부터 이제 비탈릭 부테림이 비트코인을 모아 사실 개발 자금을 활용을 했잖아요. 그럼 몇 개 정도? 최초에 이제 ICO 형태로 네네. 3만 1,000개 비트코인. 네. 피자 6판이에요. 비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 자산 자체의 시총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의 그 시총도 중요하지만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있는 다양한 코인들의 그 총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쩌면 이더리움 생태계의 그 시총의 총합은 이미 비트코인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상징성과 또 그 탈중앙성.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ICT 과학부 김지현 기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저번 시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좀 해주셨던 젠그레이 이현우 대표님 오늘 또 모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대표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이더리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예,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쪽을 더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비트코인을 굉장히 존중하지만 이더리움 생태계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기술적으로도 좀 더 빠르게 발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대표님께서도 이더리움 되게 좋아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더리움이 없었다면 가상자산 생태계가 이렇게까지 또 확장되거나 발전되기 힘들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어쨌든 이더리움이 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사실 비트코인은 저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더리움 확실하게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인데요. 그 비탈릭 부테린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알아보면서 이제 저희가 이더리움에 대한 전반적인 뭐 정보나 재밌는 내용에 대해서 좀 풀어보죠. 이더리움 탄생 배경부터 좀 먼저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더리움은 전 시간에 제가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실제 세상에 나오게 된 이제 연도수가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오고 5년 뒤죠. 5년 정도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사실 그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니즈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 내가 A가 B한테 비트코인을 보낸다 이런 기능을 넘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사실 있었어요. 현재도 있고. 다만 그게 누구나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고 소위 말하는 OP 코드라고 하는 좀 정말로 개발자 중에서도 기계 언어를 좀 친숙한 그런 개발자들만 다룰 수 있는 제한된 기능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대중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딱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딱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더리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비탈릭 부테린도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잡지도 좀 연재를 했었고 어쨌든
굉장히 이제 비탈릭 부테린도 암호화폐, 이 암호화기에 대해서도 굉장한 전문가였고, 사실 앞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더리움 또한 사실 굉장한 전문 지식,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노력을 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되게 재밌는 거는 사실 이더리움의 시작도 이 비트코인으로부터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을 모아서 사실 그 개발 자금을 활용을 했잖아요. 한 몇 개 정도 되죠? 최초에 이제 ICO 형태로 네네, ICO 형태로. 3만 1,000개 비트코인. 네, 엄청 크네요. 네. 네. 피자 6판인가요? 아유, 근데 이제 2014년도니까 네네. 그때 이제 네. 2010년도에 피자를 먹었을 때 맞죠. 비해서 비트코인가 훨씬 훨씬 더 많이 네. 올랐을. 네. 네, 그때 당시 3만 1,000개를 모아서 초기 개발 자금을 썼고요. 네네. 나중에 이제 다오 형태로 네네. 또 이제 1억 5천만 달러 큰 규모의 또 펀딩을 해서 그걸 또 기반 삼아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네네. 이더리움이 초창기에 비탈릭이 물론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 네네.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에 요즘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카르다노라고 하는 카르다노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 또 그 초기 멤버 그룹에 있었고요. 그리고 폴카닷도 굉장히 요즘에 네, 유명한 다 코인이죠. 유명한 폴카닷을 만든 게빈 우드 그리고 이제 컨센시스라고 하는 네, 그 유명한 이더리움 관련된 회사의 파운더인 조셉 루빈. 그래서 정말 이제 기라성 같은 그런 인물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그런 체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더리움이 이렇게 해서 지금도 되게 가상자산 업계에 있어서 좀 거성이라고 불릴 만한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더리움이 사실 그 초기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펀드 구성해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막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해킹 사건도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펀딩을 이제 다오 형태로 해서 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자금이 어느 날 갑자기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을 당해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안 되겠다. 기존의 체인을 포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포크에 대해서 이제 그 커뮤니티 내에서 모두가 다 동의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나는 해킹을 당했어도 이더리움은 순수한 그 자체로서 계속 돼야 된다. 이더리움에서 뭐 기술적으로 더 뭔가를 덧붙이는 것보다는 원래 탄생했던 이더리움 그 자체가 가장 맞는 형태이다. 이렇게 믿는 커뮤니티 그룹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해서 그쪽 계열을 따라갔고 현재 우리가 이더리움이라고 알고 있는 현재 브랜치는 그때 당시에 포크는 이제 기존의 코드 베이스를 고쳐서 이제 새로운 체인으로 이제 분화되는 거를 포크라고 하는데 포크된 체인이 현재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포크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 상황에서 블록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체인이 있잖아요. 포크라는 게 결국에는 그 체인을 분리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안에서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이런 그 원장 자체는 그대로 복사하고요. 그 코드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뭔가 변경을 줘서 새로운 네트워크로서 시작을 하는 것이 포크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더리움이 뭐 사실 뭐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머지 업그레이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하게 다양한 방식을 좀 구현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또 재밌는 부분이 그 블록체인 상황에서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스마트 컨트랙터가 사실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제 그런 기능에 대해서도 좀 쉽게 풀어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금이야 사실 거의 대부분의 메인넷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는 메인넷이 거의 없죠. 근데 초창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굉장히 제한된 형태의 기능만 제공을 하고 있었고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보편화되고 사실 누구나 이제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서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토큰 그리고 NFT라는 그런 개념들도 누구나 이제 쉽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요. 네트워크 구조상 기존의 비트코인은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UTXO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가치를 주고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 UTXO의 구조는 사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A가 B한테 뭐 3비트코인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네트워크 상에서 익스플로러에서 봤을 때 이게 A가 B 주소로 보낸 건지 C 주소로 보낸 건지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런데 이더리움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어카운트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누가 얼마만큼의 이더리움과 누가 얼마만큼의 코인을 들고 있는지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명확한 구조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일 것 같고요. 좀 더 손쉽게 그 자산에 대해서도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카운트 개념 도입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실 부분이 네트워크 속도 또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 간에 정말 거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갖고 계신 게 네트워크 속도가 초당 몇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가. 네.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초창기에 나와서 사실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네. 안정적이긴 하지만 한 3 TPS, 그 정도가 그 전체 이제 대역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한 4-5배 많은 뭐 12, 뭐 13, 뭐 조금 더 나올 때 15까지 봐주는 게 이더리움의 속도이고요. 네. 요즘에 나오는 체인들은 뭐 수백에서 수천, 뭐 수십만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체인들도 이제 막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앱토스 또 사실 엄청 빠르다, 뭐 솔라나를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실 이더리움 등장 이후에도 뭐 솔라나도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죠. 사실 뭐 초당 TPS가 뭐 이더리움이 훨씬 빠르다, 뭐 이런 얘기했었고 앱토스도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또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 이더리움이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발전을 위한 기존 초석을 좀 많이 다졌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도 최근 또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 280조 정도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액수죠. 사실 이게 엄청난 액수인데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또 이게 절반 가량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그 최초의 암호화폐 다음으로 그 정도 절반 가량의 규모를 가질 정도로 되게 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고 사실 이러한 이더리움이 블록체인상 안에서도 차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크립토 커뮤니티 안에서 보면요,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신봉론자들이 계시고. 또 요즘에는 또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신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 시총 가지고 둘이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신봉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만간 추월한다 이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시총을 뭐 비트코인을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 자산 자체의 시총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의 그 시총도 중요하지만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있는 다양한 코인들의 그 총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쩌면 이더리움 생태계의 그 시총의 총합은 이미 비트코인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상징성과 또 그 탈중앙성의 최극단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 또는 이제 전통금융권에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거고 이더리움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어떤 가장 주목받고 가장 중요한 어떤 표준 그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표님께서 살짝 소개해 주셨지만 그 앞서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저희가 이제 대표님과 같이 이제 좀 던졌던 의제가 뭐 비트코인은 또 어떠하냐, 이더리움은 어떠하냐 이런 건데 이제 구독자님 분들도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특성과 이더리움의 특성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나는 어떠한 또 뭐 철학이 좀 더 맞는지 이 생태계 안에 더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뭐 셀렉도 해보고 한번 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더리움이 되게 또 큰 특징이 저희가 맨 처음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제 뭐 뎁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제
뭐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블록체인상 안에 올라가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생태계를 또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그 뎁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살짝 언급을 해주시면 구독자님들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뎁 생태계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디파이. 네네. 내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뭐 업비트 빗썸처럼 어떤 거래소를 탈중앙화시켜서 네.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DApp로 이제 거래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내가 이더리움 또는 뭐 다양한 토큰들을 예치하면 이자도 받을 수도 있고요. 스테이킹 서비스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또 어떤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또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디파이 관련된 생태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재밌는 생태계 중에 하나가 NFT 생태계.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FP라고 해서 나의 프로필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이제 NFT화 시켜서 서로 거래하기도 하고 또 게임에서 아이템들도 거래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생태계도 굉장히 활발하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는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도 사실 NFT 생태계를 서비스하는 관리하는 뭐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이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사실 가장 대표적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가장 뭐 아시겠지만 오픈시나 뭐 되게 최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거의 기반은 사실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블록체인상 안에서도 이더리움의 위치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은 이더리움 위치가 물론 뭐 잠깐 이렇게 얘기해보신 거 보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긴 한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더리움 위치가 블록체인상에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라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 간에도 여러 대안 네트워크들이 나오면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구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어떤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다양한 새로운 트렌드의 가장 첫 치발은 늘 이더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덱스 거래소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유니스왑도 물론 최근에는 이제 여러 체인에서 운영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더리움에서 시작을 했고 기반이 이더리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오픈시 NFT 거래소도 최근에는 이제 여러 그 체인 위에서 돌아가지만 최초 시작은 이더리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표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여러 가지 이제 DF 생태계 안에서도 뭐 NFT, 뭐 탈중앙화 금융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상 안에서 이제 좀 서비스를 이제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든 게 이더리움이라고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번 시간에도 좀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어쨌든 블록체인 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소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좀 이 블록체인상 안에서 좀 재밌는 소재가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뭐 최근에도 사실 뭐 코인 관련해서 사기도 많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을 만든 게 사실 가상자산 시장의 책임이 무관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쟁글 대표님처럼 되게 책임감 있게 또 이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투자자 보호하면 또 정부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떠한 정책도 사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100% 완벽한 정책은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쟁글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공시도 하고 평가도 하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여러 노력들을 하지만 그런 수단조차도 사실은 투자자들을 이 판단을 돕는 하나의 보조 수단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시장에 하시는 과정 또는 그 전에 이 시장에 대해 속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이해하신 상태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낯서시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네.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쟁글의 또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사이트 가면 사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코인, 뭐 블록체인, 뭐 NFT, 뭐 디파이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개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되게 부드럽게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얘기했지만 첨언은 결국 저희와 함께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점, 예, 그런 점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앞선 시간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번 시간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사실 대표님 통해서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구독자님들이 과연 어떤 얘기를 대표님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구독자님들을 위한 코너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뭐 어떤 게 좀 궁금한지, 대표님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지 뭐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셔서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적극 반영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대표님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네. 예,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대표님 모시고 예,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